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간 선전한 모든 후보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 전문가의 예상대로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이 났죠. 17석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5석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나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가 이긴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은 변함이 없죠. 협치의 지혜로 주어진 국정과제를 잘 수행해 나가야겠습니다. 6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2001년 대한민국 프리미엄 SUV의 시작 렉스턴. 그동안의 고객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 렉스턴 20주년 스페셜 에디션 탄생. 프리미엄의 정수만을 담아낸 렉스턴 시그니처.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렉스턴 스포츠 어드밴스까지. 6월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서 비극적인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잠시 후 한국장애인 경북부모회 김재원 회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직접 어제 6일 지방선거 끝나고 직접 스튜디오 나와 주셨습니다. 네. 자, 어제 거의 밤잠을 못 주무셨죠? 네. 어제도? 네. 제가 어제 한 새벽 3시쯤 네. 잠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5시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압승한 선거. 네. 전국적으로 봐서 경기지사 빼놓고. 그렇죠. 네,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난 그런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특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첫 번째 특징은 2002년 이후에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50% 간신히 넘겼죠? 네, 간신히 넘겼습니다. 예. 경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투표율은 좀 높은 축에 속해 있었지만 경북 23개 시군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시지역 도시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낮았고 군 지역에서는 특히 무소속과 국민의힘 후보가 이 경쟁을 펼치는 기초단체장 이 선거가 펼쳐지는 곳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이 두 번째는 역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다 보니까 또 투표장으로 찾는 유권자 수도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지만 세부적인 기초의원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들을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경쟁력 있는 무소속
그리고 경쟁력 있는 야당 후보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에서도 당선되기도 했고 네. 3인 선거구에서 1등으로 당선된 당선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국힘을 제치고. 네.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라고 무조건 당선된다기보다는 얼마나 그동안 갈고 닦았는지 지역에서 네. 이 부분을 유권자들이 그래도 판단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드러난 특징 살펴봤고, 자, 도지사 교육감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죠. 이철호 도지사는 뭐 예상대로 재선에 성공 78대 22 정도로 네. 성공을 했고, 인미의 민주당 후보 22% 얻었는데, 글쎄요, 이 결과를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네. 인미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소개 목표를 달성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인미애 후보를 제가 낙선하고 오늘 또 만나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25% 정도 얻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예. 그 경북 도의회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당 득표율이 19%거든요. 그 정당 득표율보다는 3% 정도 더 얻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던 유권자들도 인미애 후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줬다. 예.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예.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살펴보면 재미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23개 시군으로 놓고 보면 예.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1등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거 봤어요. 네. 예천 호명 아니에요? 네, 경북 예천군입니다. 예천군이 예. 23개 시군 중에 예. 29%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호명면만 1등한 게 아니라 네. 예천군 전체적으로 봐서도 인미애 1등 후보가 했습니다. 이철우 후보를 눌렀다. 네. 누르지는 못했는데 인미애 후보 득표율 내에서 예. 보면 29%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 예. 그리고 예천군이 1위였다. 개인적인 득표율. 우리 그렇죠. 23개 시군 중에. 네. 그리고 그 예천군 호명면에서는요. 맞습니다. 이철우 후보를 눌렀죠. 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네. 그 호명면의 경우에는 그 5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도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기도 했었거든요. 예, 뭐 그때 선거야 뭐 워낙에 민주당 바람이었으니까. 네. 예. 그리고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2위요. 글쎄요. 2위 어디예요? 2위가 안동시입니다. 안동시요. 네. 예천이 1등, 네. 2등이 안동시. 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이 도지사 후보들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이 이 경남 이 동해안 지역, 이 포항, 경주 그리고 구미, 김천, 뭐 칠곡군 이런 지역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경북 북부 지역이 높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자면 예. 이게 상대적으로 인미애 후보가 의성 출신이다 보니까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높았던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통합.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이 북부 지역 유권자들은 불만을 좀 드러내고 싶었다. 이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행정통합에 인미애 후보가 반대해 왔으니까 우리 북부 지역민들은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표로 연결됐다. 그렇군요. 또 있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그 22%를 얻었는데 역대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비국민의힘 후보가 단 한 번도 22% 미만을 얻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높게 나온 것도 아니네요. 22%가? 뭐 엄청나게 높은 성과를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뭐 만족스러운 평을 하기에는 그 역대 경북도의사 선거에 준하는 정도가 나왔다. 다만 이 농촌 출신, 농촌 지역 출신에서 후보가 나온 것은 처음인데 경북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아주 골고루 득표율이 대부분 20%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뭐 그런 의미들은 좀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지역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 경북 지역에서 사실 마땅치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의 좀 세대 교체 이 바람이 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인미애 후보의 선전으로.
하긴 뭐 막판까지 후보자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예, 뒤늦게 임미애 후보가 이제 선거판에 뛰어든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임미애 후보 뭐 낙선은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낙선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네, 뭐 괜찮은 그렇죠? 낙선이었다. 그 앞으로 예. 이 더불어민주당 경북 지역의 민주당이 어떻게 활동하는가가 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임종식 교육감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막판에 마숙자, 임준희 후보 간 단일화 이게 상당히 쟁점이었는데 네. 결국은 실패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득표율도 보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면 글쎄 단일화한다고 그 표가 100%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네. 단일화된 후보에게 만약에 단일화했다면 한 50대 50 정도가 나왔어요. 네. 모르는 선거가 될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에서 임종식 후보가 이 과반 이상 득표를 못했거든요. 예, 예. 다만 그런 그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이 기호가 없고 정당도 없고 그리고 네. 투표 용지의 순서도 이 동네마다 바꿔가거든요. 그래요? 네. 그 순서가 다 다른 거예요? 네,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맨 왼쪽에 임종식, 마숙자, 임준희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동네 가면 마숙자, 임준희, 임종식 이런 순으로 돼 있고. 네, 3분의 1로 다 갈라져서 제일 앞 그렇군요. 순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예.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의 한 40% 정도는 교육감 선거는 예. 후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기표를 한다라고 그러게요. 예.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 뭐 선거 결과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이 임종식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재선을 도전했는데 과반 이상 득표를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이 임종식 교육감의 4년에 대한 네. 좀 이 평가가 나왔던 게 아닌가 예.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마숙자 임준희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까지 좀 품어 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결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임종식 후보가 49.77 정확히 네. 나왔고 마숙자 27.73, 임준희 22.49. 그러니까 두 후보를 마숙자, 임준희 후보 합치면 50 정도 되는 거고 네. 임종식 후보도 50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이제 임종식 당선인이 나왔고요. 자, 교육감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예. 기초 단체장 보죠. 역시 우리 지역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갔던 게 글쎄요. 영주? 네. 의성 정도?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요. 네, 예, 사실 저도 영주시장 선거 때문에 어제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맞습니다. 예. 일단 그 9개 시군 가운데 이 무투표 당선이 된 예천군을 제외하고 8곳에서 선거가 벌어졌는데 예. 무소속 1명 당선, 국민의힘 7명 당선이 됐습니다. 예. 영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의 박남서 후보가 52.21%로 예, 무소속 황병직 후보가 47.78%, 5% 정도 격차도 나지 않는 그러네요. 아주 초접전을 박빙의 이 대결을 벌였고요. 예. 그리고 의성군 수선거에서 무소속 김주수 후보가 71.29%, 이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를 거의 뭐 압도적으로 3배. 네, 3배 가까운 차이로 이겼습니다. 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뭐 몇 가지 좀 한 2가지 정도 포인트를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은 김주수 후보가 3선에 성공하게 됐는데 예. 이 국민의힘 공천을 아무리 공천장을 받더라도 이 막강한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있다면 예. 이 경북 지역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요. 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네. 28% 나온 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4년 전 선거도 보면 안동시장 선거에서 예. 이번에 당선된 공기창 후보가 4년 전에는 3위로 낙선했지만 30%는 넘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김주수 후보도 처음 공천을 받고 출마했을 때 낙선을 했는데 무소속 후보에게 그랬어요? 낙선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도 득표율은 30%를 넘겼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 삼선 도전이다 보니 또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통합신공항이라든가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 성과들이 의성 국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도 의원 또 기초의원 두 가지 남았죠. 네. 광역의원, 기초의원 좀 살펴볼까요? 먼저 광역의원. 네, 일단 경북도의원이 총 61명입니다. 61명. 네, 61명인데 이 비례대표 5명을 제외한 비례대표 6명을 제외한 55명의 이 도의원을 뽑는데 지역구에서 이 가운데 17곳은 무투표 당선이 나와버렸습니다. 17곳이나요? 네. 그래서 거의 3분의 1이네. 여기. 38명에 대한 선거가 이뤄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 국민의힘이 52명 당선됐고 무소속이 3명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 경북도의원 지역구 당선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좀 할 얘기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 기초의원은 일단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자를 일부 배출을 했습니다. 지역구 251명 가운데 이 경북 전체가 국민의힘이 193명, 민주당이 22명, 무소속이 36명 이렇게 당선자를 배출을 했고요. 다른 당은 없었나요 혹시? 네. 다른 정당은 안타깝게 없었고요. 가장 좀 치열했던 안동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녹색당 허승규 후보가 득표율 18%로 2인 선거구에서 3위로 낙선을 했습니다. 2위와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았죠. 3.5%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좀 아까운 선거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정당이 출마한 지역이 우리 북부 지역에서는 없었고요. 이 또 뭐 경산 지역 그리고 포항 지역에서 정의당 후보들이 출마를 했었는데 낙선을 모두 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녹색당 허승규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은 전국 최초라고요. 녹색당이 창당한 지 11년째인데 전국에서 공직선거에 당선자를 배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비례도 없었나요? 비례도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는데 최초의 녹색당 당선자가 될 뻔했었는데 나올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또 우리 지역에서 기록을 세운 당선자가 나와서요. 누구요? 이번에 구선 안동시의원이 된 이재갑 시의원이 전국에서 유의한 전남의 강칠구 군의원 강필구 군의원 아닌가요? 강필구 군의원과 전남 영광군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갑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요. 강필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호남이니까. 민주당.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다 싶고 또 한 분이 송광영 시의원도. 손광영 시의원. 이번에 8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재갑 의원에 좀 가려져 있지만 역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다는 측면에서 특히 안동시 의회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3명 또 무소속 4명까지 국민의힘 당선자가 꽤 나오긴 했습니다만 의회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반면에 청송군 의회는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7명 전원이 국민의힘으로 구성이 되면서 무소속과 민주당이 없는 일당 독점 의회가 구성이 됐다. 요걸 비교해 보면 좀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안동시는 나름대로 좀 건강한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동시 의원이 무소속이 4명이라고 하셨나요? 무소속 4명, 국민의힘 9명, 무소속 4명. 4명. 민주당 3명. 민주당이 3명. 그런데 비례대표가 또 배분이 되고 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 석씩 가져갈 거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의회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달 23일이었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던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반복되는 장애 가정의 비극,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한국장애인 경북부모회 김재원 회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한국장애인 경북부모회가 우선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본인 소개도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예. 저희 한국장애인 부모회는요, 서울, 여의도, 이제, 이름센터에 이제 지금, 중앙회가 있고요. 예. 전국에 이제 120여 개의 지부지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장애인 부모님들이 모여서, 장애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정책 개발이라든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에 관련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예. 저희 한국장애인 경상북도 부모회는 2018년도부터 경북에 만들어졌고요. 예. 지금 현재 포항부터 시작해서 봉화까지 해서 지금 11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재원 회장님도 역시 그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가 되겠고요. 네네. 저는 자폐 아동이 김수일 아빠입니다. 아, 예, 예. 자, 최근에 이 발달 장애 가정에서 비극적인 일 이렇게 뉴스 보셨을 텐데 정말 마음이 아프셨죠? 그 뉴스를 보면서. 예,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러니까요. 저 개인 당사자, 각각 개인들의 당사자의. 네. 현실이기 때문에. 예. 더 마음이 이제 아프고 애틋하죠. 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지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사회를 살아가기에는 장애인들과 장애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현 사회 자체가 너무 열악한 사회 구조 문제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 현재 이 장애에 관련해서
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나 장애 패러다임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고요. 네. 특히 발달장애는 일상 속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족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은 최소한 한 명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네. 만약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사회였다면 장애인 가정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겠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이런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다. 열악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녀의 돌봄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요? 서비스. 예. 예. 그런데 이 서비스는 만 6세부터 이용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심사를 통해서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 6세, 안 그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부모님하고 6세, 소아가, 비극을 맞이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심사의 문항이 예.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는가, 라는 등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예. 등은 신체적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은 오히려 낮은 등급을 받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혼자 옷 입고 밥 먹고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시간이 적고. 그렇네요. 또 반대급부로 서비스를 이용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예.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받을 수 없게 돼요. 장애 등록을 하면요? 그렇죠. 장애 등록을 하면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요? 없다. 그래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예. 그 반대로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 치료 바우처 지원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장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또 치료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한다. 그렇죠. 그럼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국가에서?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가 예. 무언가 이 톱니가 안 맞다. 그렇네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저희들이 이제 이 중증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증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1년 동안 840시간이 제공되고 있어요. 예, 1년에 840시간. 그런데 사실상 이제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은 온전한 직장 생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 탁상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가 우리 발달장애인들한테 이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 보조인에 대한 시간들이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네요. 예, 이렇게 뭐 완전히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다 써야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 직장 그렇죠. 다니는 거 쉽지가 않고 직장을 못 다니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이 되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직장 문제도 그렇지만 아파도 입원도 못하고 급한 일이 생겨도 잠시 자녀를 맡길 곳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모든 책임들을 부모와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들도 사실상 누구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고요. 네. 예. 또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 장애 자녀가 저희들한테 저희 가정에 오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봐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국가 책임제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 네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저희 부모님들도 경조사에 참석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가족 간에 모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직장 간에서 회식도 갈 수가 있고요. 네. 또 몸이 안 좋을 때는 병원도 그나마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 부모님들이 무언가를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사치스러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국가가 조금 더 나서달라. 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그 정신적인 우울, 또 불안감 이런 게 상당한 수준에 이미 이르고 있고요. 이번 경우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거나 또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만 엊그저께 이제 5월 23일 문제만이 아니라 네. 지난 20년도부터 5월 23일까지 발생된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11건 정도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11건.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 시설이나든가 복지 서비스들이 거의 중단이 됐어요. 예. 또 활동 보조인들 또한 이제 조금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 코로나가 심각한 경우에는 활동 서비스 보조인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이라 하더라도 퇴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극단적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또한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3살 때 이제 판정받았을 때 6살 때 저 또한 안동 인근에 있는 의성에 가서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아이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저도 그런데 심지어 다른 어머님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우리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지금 정부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부모님들이나 비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난달이었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달장애 대책을 내놨는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 내놨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또 이런 대책을 내놓은 대통령직 즉 인수위원회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신 사안들이 하루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적 사회 사각지대 해소 말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평가하는 기준 앞서 말씀 나왔던 얘기지만 타 이 장애 영역을 말씀드리자면 지체 또는 신체 그리고 또 척수 등 주로 일상생활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거동은 비교적 자유로우니까 신체 장애인보다는 거동은 비교적 자유롭죠. 이래서 이제 지원의 사각지대다라는 말씀. 그런데 이 친구들이 혼자서 활동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 나름대로 저도 케어한다고 하고 집사람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특성이 바퀴를 좋아해요. 밖을 좋아한다고요? 바퀴, 자전거 바퀴. 자전거 자동차 바퀴. 그래요. 네. 그래서 자전거 지나가면 바퀴만 보고 뛰어가는 거죠. 뛰어 들어가는군요. 바퀴를 보고. 그렇죠. 잡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에도 부딪혀보고. 아이고. 자동차에도 부딪혀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고 의복을 입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성향 등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도와줄 수 있는 활동 보조인 그런 기준점이 만들어져야지 그 친구들이 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간단히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에서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앞으로 계속 지금 확대돼 가고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들이 앞으로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 발달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놔둬서 자연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치료 서비스를 통하고 해서 조금 더 나아져서 차후에는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금을 축내지 않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소아기, 청년기 이때 그 아이들이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성인이 되면 지금 현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지속 가능한 교육을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저희가 시간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 경북부모회 김재원 회장이었습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바로 시작하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5월 수출 얘기를 좀 해보죠.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에너지 가격 급등의 그 영향으로 수입액 역시 늘어서 무역 수지는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5월 지난달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21% 늘어난 610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무려 32%가 급증해서 632억 2천만 달러. 무역 수지가 17억 달러 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달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수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15개 품목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입액이 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밀, 옥수수와 같은 우리나라 수입액 24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네. 역대 지난 3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수입 규모입니다. 네. 한마디로 반도체 팔아서 에너지, 곡물 사는데 달러를 얹혀주고 있다. 달러 국간이 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올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는 소식인데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석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줄었다? 이게 겉으로 보면 호재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악재입니다. 아, 그래요?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4%에 그쳤습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이 이 전체 수출에서 2018년 중국의 비중이 26.8%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에 지난해도 25%였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대중국 수출 비중이 줄어든 이유가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 노력이 아니라 중국 내부 문제 때문입니다. 그 봉쇄 중국이 정책. 펼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베이징 도시 봉쇄되니까 대중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 봉쇄로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0.3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상하이가 봉쇄 조치가 해제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제조업체 생산 차질이 좀 정상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수출 수입 상황 알아봤고, 자, 이제 손실보전금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손실보전금이 지급된 지 이제 오늘로 4일째를 맞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제 오늘 오전 2일까지 309개사에서 18조 9천억 원이 지급받아갔다. 전체 지원 대상 348만 개사 기준으로 보면 신청률이 91%. 지원 대상 10명 중 9명 이상이 신청하고 지급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예. 어제부터는 사실 홀짝제 신청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 손실보전금 누리집입니다. 정부는 이제 매출 규모와 이제 감소율을 고려해서 업체당 적게는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능하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되고요. 오후 7시 넘어서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지급받게 되는데 신청 기간이 2달입니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됐으니까 손실보전금 신청은 7월 29일까지 2달 동안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부터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이제 이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체 경영하는 사업체가 25만 개사가 되는데요. 예. 지급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명이 최대 4개 업체까지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4개 업체까지만 되는 거예요, 최대?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첫 번째 업체의 경우에는 최대 이제 지원금이 100% 지급이 되지만 두 번째는 50%, 30%, 20% 이렇게 이제 이 차등화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여러 개 사업자를 경영한다 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들 대부분 이제 공동대표를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새로 국세청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리고 연매출 50억 원 이하도 이번에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23만 개사의 경우에는 오늘 13일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제 지급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예. 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 소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또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카드사의 분석을 보니까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1년 4월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풀린 올해 4월 오후 7시 이후에 이 모임과 관련된 업종의 카드 이용액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올해 이제 음식점 매출 4월은 지난해보다 22%, 주점 이용도 17% 늘었고요. 외출로 인한 이동량이 늘다 보니까 4월 택시 이용량도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란주점, 룸사롱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서 100%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동안 이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유흥주점이 뭐 폐업하거나 아니면 임시로 문을 닫은 곳이 적지 않았는데 4월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밤 늦게까지 음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고 뭐 자영업자들 이구동성으로 우리 뭐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했던 항변했던 이유가 이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국내 증시 부진으로 올해 들어서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해외 주식도 역시 많이 폭락을 하고 있어서 자, 이런 분들 지금 보면 순매수 톱10 종목 중에 모두 다 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무려 15종 가까이 순매수 역대 최대인데요. 예. 그런데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모두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1위 종목이 뭐냐? 테슬라도 애플도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나스닥 지수 상승률의 3배 수익을 추구하는 트리플 상장 지수 펀드였습니다. 그 왜 QQQ 들어가는 그거요? 맞습니다. 이게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30%가 넘습니다. 마이너스 30%. 그렇습니다. 투자원금의 3분의 1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라는 의미인데요. 2위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에서 많이 빠졌죠. 7.3%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3위가 미국의 반도체주 수익률의 3배를 추정하는 ETF 마이너스 26%. 4위, 5위 대부분 다 하락했는데 이 서학개미들이 이제 지난해 이제 미국 주식 투자에서 많은 수익을 안겨주니까 이런 이제 미국 IT 기업들에 대해서 올해도 많이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익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내려갔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 그 IT주 외국의 미국의 이 IT주 그 하락률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보다는 그렇죠. 예. 자, 마지막 소식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주로 2030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 제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SOS.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 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특히 문제는 뭐냐. 유독 이 젊은 세대. 20, 30대가 거의 10명 가운데 7명으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요. 이들은 이제 오후 9시 이후에는 채권 추심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직접 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가족 등 제3자한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변제하라는 등의 이제 불법을 추심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2020년부터 지금 이 정부 금융당국이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나 법률 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 이용하시면 법률 지원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